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그린라이트 레드라이트로 번역을 했잖아요. 저 이거 기가 막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문구를 해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게임의 본질을 번역을 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뭔 뜻인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한국의 무언가를 다 담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페터민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가난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모두 선한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봤을 때 오히려 상황이나 그렇게 처했을 때 악해지기 쉽다는 거를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드라마 자체를 보면은 옛날 만화책 중에서 나오는 배틀로얄이라던가 도박목시로 카이즈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 부분을 따라왔어요. 반대로 보면은 대부분의 영화에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부분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클리셰 많으면 실패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클리셰가 이렇게 많은데 성공을 했어. 여러분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딱 나오네요. 그 목소리 너무 좋아요. 멘트가 참 무겁네요. 뭔가 한국에서 예전부터 저희가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맞아. 것 자체가 제목부터가 근데 되게 외국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느껴지는 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그린라이트 레드라이트로 번역을 했잖아요. 저 이거 기가 막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번역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외국인들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을 그린라이트 레드라이트로 해요. 그래서 신호등이 있는 데서 하는구나.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문구를 해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게임의 본질을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뭔 뜻인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시작할 때 달리고 멈춰야 다 할 때 되는데 멈추는 알고. 거를 아니까. 저는 이제 영어 공부하려고 지금 다시 포기했는데 넷플릭스를 볼 때 영어 자막을 디폴트로 박아놔요. 항상 2분 있다 끄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궁금하니까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그게 그린라이트 레드라이트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번역을 잘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아지니까, 유튜브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인들이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외국인들이 거기에 되게 웃기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그린라이트 레드라이트로 하는 거고, 신호등 있는 데서 게임을 하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번역을 너무 초월 번역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달려가고 레드라이트 한번 멈춰야 돼요. 근데 멈출 때 움직이면 쏘는 건데, 진짜 총질을 한다면서 애들이. 네, 근데 이제 비비탄 총을 들고선 맞아.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저희 그런 게임 저희 아닌데. 때는 비비탄 총이 없었고, 손가락 걸고 이렇게 쭉 늘어서는 근데 물론 손가락도 되게 단칼에 빼면 거의 끊길 만큼 다치긴 아프기는 하네. 한데, 이거는 없었죠. 근데 뒤에 이제 막 서 있는 거죠. 무서워. 게임이 조금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저희가 알던 거랑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알려진 게임을. 그래서 참 일단 번역 잘했다랑, 그 다음에 사실 달고나 그때부터는 자막을 안 봐가지고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달고나 진짜 너무 맛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맛. 그쵸. 그 초콜릿으로 알 수 없는 그 달달한 달달한. 맛. 그리고 또 그 자르는 재미. 배 자르면서 조금씩 먹자. 그러면 오징어 게임 줄거리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모두 보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의문의 초대로 게임에 참여하지만, 모두는 아니지만 투표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456억을 위하여 다시 참여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스토리인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들을 잔혹하게 풀어낸 점이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의 그 인간의 본성을 보여준다던가, 주체자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독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감독 선생님께서는 황동혁 감독님이세요. 보니까 저희가 마지막에 빨간머리 돼서 저희들끼리도 막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미 인터뷰에서 밝혀주셨더라고요. 이제 정상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가장 미친 짓이 무엇일까? 왜냐면 정상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니까 가장 미친 짓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빨간 머리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맨 처음에 딱지치기 하는 것도 파란 휴지줄까 빨간 휴지줄까, 저희 옛날에 귀신 게임 그런 거 생각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하시고, 오징어 게임을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처음부터 한국에서 많이 다 같이 하던 거를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런 창의력을 좀 더 가미를 하셔가지고 그걸 좀 많이 활용하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보면서도 많은 한국인들이 옛날에 내가 알던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좀 많이 공감을 불러일으키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짜 인물들이 이 극을 다 이끌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인물 소개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성기훈부터 시작을 하면 해당 드라마의 주인공이고 47살이고요. 자동차 회사 드래곤 모터스의 생산직으로 취업했다가 회사 측의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이후 치킨집 분식집을 열었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 후
경마 도박에 몰두하여 몰두해서 중독이 됐고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지만 모두 잃어서 빚쟁이한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일단은 사업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했는데 어머님이 몸에 안 좋으셔가지고 전처에게 가서 돈을 빌렸다가 이제 새 아빠가 보는 앞에서 돈을 내팽개치는 모습을 또 자기 딸이 보게 됐고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장면. 거의 바닥까지 이제 성기훈 입장에서는 바닥까지 이 슬픈 와중에 누가 또 갑자기 와가지고 딱지 치게 하자고 그래서 뺨 맞다가 돈 좀 벌고 이제 오징어 게임에 이제 참가를 하죠. 빚은 4억 1,500만 원 졌다고 하네요. 게임 내에서 계속 조상우랑 갈등이 많은 인물로 그려져요. 어렸을 때는 조상우랑 중마고우였으나 시간이 오래 지난 후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그런 친한 감정보다 더 서로에게 아쉬운 감정이 많이 남은 상황이고 극중 내내 조상우가 성기훈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많은 발언을 하는데 실제로 성기훈도 조상우한테 제 예전 같지 않다. 제 옛날엔 아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처럼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는 않습니다. 극중 조상우가 인간성을 포기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면 성기훈은 반대로 극적인 장면에서 인간성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근데 이제 이 모습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조상우는 이제 45세 아니면 46세 성기훈과 동네 형동생 사이로 어렸을 적 같이 동네 노래를 하면서 친하게 지낸 사이예요. 그 극중에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승승장구했으나 큰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회사 돈을 횡령해서 그 금액으로 선물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가 실패해서 60억의 빚을 졌고 게임에 참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기훈보다 15배 정도 빚이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작중 내내 성기훈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날리며 실제로 성기훈과 같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으로 묘사가 많이 돼요. 당신 같은 사람, 너 같은 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 너 같은 부르랑 너무 얽히기 싫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기훈과 관계가 틀어지며 자존심을 바닥까지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극 초반에는 외국인 노동자 신분의 또 다른 등장인물에게 차비를 줄 만큼 일말의 인간성은 남아 있었으나 전통 놀이가 진행되며 극 중후반부에 다다를 즈음에는 인간성을 거의 상실한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 모습에 대한 판단 또한 사람마다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5일남입니다. 5일남 456명의 참가자 중에서 가장 먼저 게임에 참가하기로 알려 1번을 받은 사람이죠. 왜 이제 1번을 받았는지는 다 아실 거기는 한데 치매를 앓고 있으며 실제로 뇌종양이 있어가지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어렸을 때 재밌게 했던 놀이를 죽기 전에 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처음에 달려나간 사람이 총에 맞아 죽은 후 수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도망치다가 이제 총 난사를 받고 죽는데 그 이후 정적이 흘렀을 때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웃으면서 달려나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줄다리기 게임에서는 피지컬로는 이제 참가자 중 최약체이지만 오랜 세월 게임을 해온 경험과 노련미를 앞세워 성기훈 팀이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네 번째 구슬치기에서는 자신의 치매기를 이용하는 성기훈에게 팩트폭력을 선사하죠. 너가 먼저 내 치매기를 이용해가지고 그때 목소리 바뀌면서 그랬지만 이제 실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쓰이는 깐부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성기훈에게 이제 구슬을 주고 리타이어. 실제로는 만악의 근원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타인, 그러니까 참가자의 목숨을 갖고 노는 범죄자죠. 작중 오징어 게임에는 이제 이게 2번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번 있었던 걸 보여주는데 예전 오징어 게임에서는 다른 VIP랑 마찬가지로 관람하는 입장이었지만 내가 직접 즐기는 게 관람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다. 그러니까 관람하는 거는 내가 직접 참가하는 거를 못 이긴다라는 것 때문에 오징어 게임에 참석했다는 게 이제 알려집니다. 이제 VIP들입니다. 오일남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게임을 즐기는 범죄자들이고 그 중에서는 성 도착증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성기훈이 이제 마지막에 기권 선언을 하려고 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that's too boring 이러죠. 마지막 두 명이 칼부림 치면서 성기훈이 이제 포기하자 이러니까 그때 보링이라고 외치는 이 장면이 개인적으로는 좀 백미인데 456명 참가자의 인권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 말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참가자들을 보면 저마다 각각의 사연을 갖고 참석하는 사람들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인데 처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199명이 탈락하고 199명이 아니고 456명에서 201명을 빼고 그럼 255명이 있네요. 255명이 탈락하고 201명이 남았을 때 몇몇 사람들이 질렸죠. 이 사람을 목숨을 갖고 노는 것 때문에. 그래서 찬반 투표를 하는데 100일만 참석하고 100명이 이제 반대를 해서 게임 중단이 선언됐지만 5일날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밖에 나와보니까 여기가 더 지옥이더라. 그래서 그 중에 187명이 다시 돌아와서 돈을 벌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는 순간부터 삶에 대한 그 미련이나 그게 하나도 없는 상태로 와서 실제로
구슬치기랑 이제 줄다기랑 거기서 어필은 되지만 그 전에 경기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새벽에게 구슬이나 이걸 주면서 극적인 장면을 위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보면은 배경 환경이 되게 좀 너무 불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완전 인간 말종이었었고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항상 해를 가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진영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아버지를 해치고 감방에 갔죠. 근데 거기서 이제 출소해서 나오는 날 오징어 게임 참가 이걸 받은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은 오징어 게임 참석하기 전에는 감옥에 있었고 감옥에 있기 전에는 그렇게 학대와 그거를 받다가 이걸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저질렀던 그 지영의 인생은 학대받았던 삶 그리고 잠깐의 그 분노 그리고 또 몇 년 동안의 복역 갔다 오니까 오징어 게임이니 사실 그 친구를 생각을 해보면은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에 이제 퀘스천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신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되게 신파적인 측면을 최대한 배제했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냥 이제 새벽과의 어떤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나마 좀 어떻게 보면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니죠? 이게 오징어 게임에서 오징어 게임에서 그나마 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그 몇 점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프론트맨과 준호, 네. 핑크맨. 네. 저는 되게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이제 프론트맨이 이 게임의 주최자 중에 뭐 대빵 같은 느낌으로 이제 처음부터 나오는데 얼굴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영어를 사용해서 누구인지 계속 의문을 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병헌 배우가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고 극 중에서는 준호의 형으로 나와가지고 되게 놀라웠고 이전 우승자인데 왜 프론트맨이 되었느냐 시즌2에 이 인물 통해서 줄거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주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준호는 이 형을 찾기 위해서 오징어 게임이 잠입해서 분홍색 핑크맨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름이 너무 깜찍한데 빨간 옷을 입은 자들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 모든 상황들과 사람들을 죽이는 것들이나 게임들이나 아니면 장기 밀매의 이런 실체들을 알게 되죠. 탈출하던 중에 이제 형이 프론트맨임을 알고 깜짝 놀라는데 형한테 또 총을 맞아서 낭떠러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되게 의문이에요. 과연 이 준호가 죽었을까 아닐까를 되게 의문을 남기게 되는데 사실 작가가 원하면 죽일 수도 있고 왜냐면 누가 봐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또 가슴이나 머리를 맞은 게 아니라서 또 살리면 살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시즌2에 나오게 될지 안 나오게 될지 되게 궁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이 2에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핑크맨들은 이제 서로 얼굴도 알지 못하고 대화도 허락되지 않죠. 그 상관이 허락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그들은 이제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서열이 있고 이들도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느낌인데 뭐 이게 시간이 되면 그때 나오고 밥을 주는 것만 먹고 안에서 단독 개인실에서 혼자 이제 쉬고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것들은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비밀을 유지하지? 뭐 아니면 얼마나 돈을 많이 받길래? 이런 의문들이 남아서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되게 궁금했고 게임 중간에 보면은 그 얼굴 한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젊은 남자라서 와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좀 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바 천국 아닐까요? 시급 꽤 좋고 올리지 않는 조건 막 이러면 젊은 친구도 엄청 많이 근데 너무 세요.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없었겠죠. 저는 그들도 뭔가 궁지에 몰린 사람들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벼랑 끝에 다른 벼랑 다른 벼랑에 있는 선택권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배우가 한 명 나오는데 알리라고 파키스탄 노동자로 나오는데 손가락을 잃는 사고를 당하고도 이제 치료비도 못 받고 월급도 계속 밀리는 상태에서 되게 이 게임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선한 캐릭터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상우한테 이용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노동을 착취당하고 이용당하다가 버려지게 되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또 보여준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배우가 인도 출신인데 이게 진짠지는 이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아서 정확한 확인은 아닌데 이분의 성이 이누팜 트라파티라는 실제 이름이 이건데 이 트라파티가 브라만 가문의 성씨래요. 브라만이면 인도 그 카스트 제도의 제일 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 네. 그래서 이게 실제인지 궁금한데 언급 한번 해주셨으면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덕수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저는 제일
그래도 껍질 없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가면 없이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나? 덕수의 그 패밀리 자체가? 네. 왜냐면 악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다 보여주잖아요. 너무 솔직히. 너무 솔직히, 그러니까 뒤에서 뭔가 계산하고 있을 것 같지 않고 정말 칼 들고 쫓아오면 진짜 찌를 것 같고 뭔가 그런 사람이라서. 근데 이분은 이제 조폭이었는데 그 조폭 생활을 하면서 실패를 해서 쫓기는 신세요, 조폭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와서 내가 한 방에 이 빚들을 다 처리하겠다 이런 거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놀랬던 거는 안에서 편법이 통한다라는 걸 이분을 통해서 그쵸. 드러나죠. 사람을 그냥 죽여도 돈이 쌓이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충격은 1차로 받고 그 다음에 이 덕수는 그걸 활용하죠. 밤에 다 같이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좀 행동파로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캐릭터입니다. 사실 잠잘 때 방해하는 거 진짜 짜증나는 거죠. 아니 먹는 것도 그렇잖아. 줄 한 번 더 서가지고 남이 먹을 것도 맞아요. 먹고. 먹는 거 달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꼴 보기 싫다고 때렸는데 위에 돈 떨어진 거잖아요. 뭔가 덕수가 덕수한 것처럼 그쵸. 정말 숨김없이 뭐 먹을 거 뺏어 먹고 그거 가지고 뭐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바로 가서 때리고 뭐 이런 행위들이 오히려 반전이 없어서 네. 볼 때 그렇게 스트레스 받진 않았었거든요. 그래. 근데 공평함을 엄청 강조하면서 보호해주지 않는 그쵸. 광야에 이렇게 사람을 던지는 걸 공평이라고 하는 건가? 그러면 슈퍼에고 제로 리비도 100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뭐죠? 그- 본능에 충실해. 그러니까 네, 에고랑 슈퍼에고 리비도가 있을 건데 이건 등장인물 끝나고 네. 너무 또 네. 얘기 길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 한민혁 민혁. 역을 맡았던 분인데 아, 이분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미움받는 그런 역할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거기서 이제 하는 말이 밖에 나와도 똑같이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사람들의 그 나머지 여기 참가하신 분들의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되게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저것 다 볼 거 없이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이기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었고 강한 자한테 붙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 이용하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강한 자에게 붙었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박쥐처럼 그쵸.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고 결국 마지막에는 덕수를 안고 같이 계단이 아니라 유리 천장 같은 그쵸. 거에서 떨어지는 그런 역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은 아까 제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인물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강세벽이라는 역할이고 여기서는 북한에서 이제 탈출한 새터민 출신으로 나와요. 이제 남동생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엄마를 북한에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로 나와요. 결국에는 잘 되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기운 아저씨한테 우리 동생 좀 챙겨달라 이런 말을 하면서 목숨을 얻어들이는 그런 역할로 나옵니다. 새터민들에 대한 어떤 참 슬픈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브로커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가족 중에 일부는 거기 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항상 좀 편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이게 정말 한국에 무언가를 다 담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새터민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것도 다 담고 했다는 게 감독이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한창 떠오르는 드라마나 영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설국열차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저는 설국열차가 그런 내용인 줄 모르고 영화관 가서 봤다가 엄청 괴로워했었거든요.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비슷하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궁지에 몰렸을 때 악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줘서 두 개 전 되게 겹쳐 보였어요. 그게 영화였고 기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이거는 국내고 무인도에서 일어나는 일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기생충 얘기를 우리가 한참 했죠. 맞아요. 사회 계급끼리 싸우는 그러니까 기생충에서 나중에 그 지하실에 있는 사람이 발각됐을 때 서로 연대해가지고 그 사람도 살리면서 그 두 가족이 서로 잘 살아남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러려면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 배신해서 이럴지 나를 그게 너무 이 하위계층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딜레마 상황이 항상 던져지고 여기서도 담합을 확실히 해서 나오는 것도 어려웠지만 또 그 안에서 포기할 수도 없게 만드는 그쵸. 멈출 수도 맞아요. 없게 만들잖아요. 그게 참
잘 사는 사람들은 착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돌아다닌다는 건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는 맞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감이 된다는 게 좀 슬픈데 공감은 또 되고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도그마의 역설도 그 부분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모두 선한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봤을 때 오히려 상황이나 그렇게 처했을 때 악해지기 쉽다는 걸로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 뭐 저는 너무 뻔한 거기는 한데 이 드라마 자체를 보면은 옛날 만화책 중에 나오는 배틀로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도박목시로 카이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 부분을 따라왔어요. 뭐 그 갱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딘가에 모아놓고서 목숨을 건 게임을 시키게 하는 거는 이제 카이지에서 어떻게 어느 부분을 차용해 온 거고 차 속에서 갑자기 무슨 그 가스 수면가스 같은 걸 해가지고 다 전부 다 제시시킨 다음에 본인은 이거 마스크 쓰고 운전하고 네, 이 모습은 배틀로얄에도 사실 그대로 나오고 프론트맨이 그렇지만 실제로 예전 우승자였잖아요. 근데 배틀로얄에서도 보면은 그 수학여행 온 친구 중에 한 명이 지난번 배틀로얄 우승자였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뭐 저는 영화나 거기서 좀 비슷했던 거나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떠오르지는 않았는데 반대로 보면은 대부분의 영화에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부분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클리셰 많으면 실패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클리셰가 이렇게 많은데 성공을 했어. 계속 성공하니까 저는 솔직히 돈 없고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클리셰도 한 10년쯤은 지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나오지도 않고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거기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부르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워낙 지금 시골이나 그쪽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계속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은 바뀌기도 했을 건데 꾸준히 5화인가 6화 자기가 죽기 전까지 계속 사장님 말하는 것부터가 저한테는 야 이거 너무 진부한 클리셰인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9화까지 올라가고 또 저번에 보니까 이 알리라는 사람 때문에 인도에서도 그 인기가 절정을 찍었다고 결국 발리우드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는 대신에 여기서 이제 춤만 없었던 거죠. 춤만 췄으면 이제 발리우드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던. 우리 일부에 하려고 했던 얘기 다 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이어서 다음 화에서 네. 또 만나기로 합시다. 건강하시고 채널 고정해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